2025년 여름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진 한 통의 극적 결단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일본의 300억 달러 규모 디지털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라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 그리고 그 결정은 단지 이틀 전 한국 기술진과의 비밀 회담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층은 일본의 시스템을 포기하고 한국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었기에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을까요? 과연 한국은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감동누리의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부에서 일하는 닐루파라고 합니다. 2025년 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죠. 그날 새벽 6시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배터리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충전기에 꽂아놨는데도 화면이 켜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집안의 다른 전자기기들을 확인해 봤는데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모두 검은 화면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전인가? 생각했지만 전등은 멀쩡히 켜졌어요. 전기는 들어오는데 디지털 기기만 죽어 있는 거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차를 몰고 청사로 향했어요. 그런데 길거리 풍경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신호등은 작동하는데 전광판들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청사에 도착하니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카드로 출입하는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이 수동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아서 계단으로 15층까지 올라가야 했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창백했어요. 부서장인 카림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닐루파, 큰일 났어. 전국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멈췄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인프라는 일본에서 구축해준 최첨단 시스템이었거든요. 5년 전 일본 정부와 대규모 협약을 맺고 도입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절대 오류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곧 더 심각한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국립병원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중이던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가 갑자기 멈췄다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수동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공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항공기 관제 시스템이 마비되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했어요. 승객들이 공항에 발목이 묶인 상태였죠.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카림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닐루파,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대. 그것도 시간이 정확히 일치해. 어젯밤 자정, 0시 정각에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멈췄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같은 시각에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건 분명 의도적인 것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일본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토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는데 표정이 묘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희가 긴급 복구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스템이 마비된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해결책을 들고 온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정보통신부 대표로 참석했죠. 사토가 가져온 제안서를 받아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50년간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 운영권을 일본에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시스템과 역사 콘텐츠를 일본식으로 표준화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모든 국민 데이터를 일본과 공동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마치 화재가 난 집에 소방관이 와서 집을 내놓으면 불을 꺼주겠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국가 주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사토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세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경제 활동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일부 관료들이 사토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했어요. 특히 경제부 차관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요? 당장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식민계약이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사토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경제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날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일본 측에서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들이 있어. 나쁘지 않은 조건이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일부 관료들이 이미 일본 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스템 마비 4일째, 카림이 제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닐루파, 큰일이야. 일본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봤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백도어야. 시스템 곳곳에 숨겨진 통로들이 있어. 백도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백도어는 시스템에 몰래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인데 이걸 통해 외부에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카림이 보여준 화면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에 일본으로 연결되는 숨겨진 통로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시스템 구축 초기부터야. 5년 동안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 5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정보가 일본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화면에 목록이 떴어요. 국민 개인정보, 통신 기록, 금융거래 내역, 의료 기록, 심지어 정부 기밀 문서까지. 모든 게 일본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의 개인적인 통화 기록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가족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지난주 어머니와 통화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는 군사 기밀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배치 현황, 무기 보유 현황, 심지어 국방 예산까지 모두 일본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약점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지, 누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 왜 일부 관료들이 갑자기 일본 편을 들기 시작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감시 활동이 디지털 벚꽃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거죠. 시스템 마비 5일째, 카림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닐루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순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그들은 노래만 잘 부르는 나라 아니야? 드라마나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조사해봤는데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 카림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 1위라는 것,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사이버 보안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한국은 자체 기술로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야. 다음 날, 저는 대통령에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보자고 건의했습니다. 대통령도 처음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을 통해 긴급 지원 요청을 했더니 놀랍게도 하루 만에 답변이 왔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조건이나 대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틀 후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팀장이라고 소개한 김정우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일본의 사토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정우입니다. 김정우의 첫인상은 매우 겸손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회의실에서 김정우가 가져온 제안서를 받아봤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이었거든요. 일본이 가져온 계약서는 50장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중에 당신들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조건이라고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우리는 기술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혼자 독점하는 것보다 함께 발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과 일본의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기술은 오픈소스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권은 여러분이 가져야죠. 오픈소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완전히 블랙박스였거든요. 한국 기술팀이 타슈켄트에 도착한 건 시스템 마비 6일째였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팀은 총 12명이었습니다. 나이도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젊었어요. 가져온 장비라고는 노트북 20대와 서버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일본 팀이 왔을 때는 트럭 여러 대 분량의 장비를 가져왔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한국 팀의 장비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는 기존 시스템을 철거하지 않습니다. 병렬로 새로 깝니다. 기존 시스템과 함께 돌아가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전할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시스템의 이름은 K-브리지였습니다. 다리라는 뜻처럼 기존 시스템과 새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작업이 시작된 첫날, 저는 한국팀의 작업 방식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일본팀처럼 위계 질서가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도 직접 코딩을 했고 막내 개발자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24시간 만에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된 거였어요. 정말요? 벌써?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팀은 5일 동안 원인 파악 중이라고만 했었는데 한국 팀은 하루 만에 의료 시스템을 살려낸 거였어요. 우리는 문제를 찾아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우회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김정호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48시간째가 되자 금융과 에너지 시스템도 복구됐어요. 시민들이 다시 ATM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전력 공급도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측에서 물리적인 방해를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나라와 외부를 연결하는 주요 통신 케이블들이 갑자기 끊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플랜 B가 있어요. 3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인터넷이 다시 연결된 거였습니다. 위성 인터넷이에요. 우리가 가져온 장비 중에 위성 통신 장치가 있었거든요. 한국팀이 준비성이 정말 철저했어요. 물리적인 방해까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온 거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팀의 투명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업 과정을 모두 공개했어요.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어떤 원리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챕터 6. 폭로된 일본의 디지털 제국 전략. 한국팀의 복구 작업이 완료된 직후 카림이 제게 중요한 발견을 알려왔습니다. 닐루파, 일본 시스템을 분석하던 중에 엄청난 걸 찾았어. 디지털 벚꽃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제목부터 소름 끼쳤어요.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일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까지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는 기술 침투였어요.
무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2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어요. 백도어를 통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것이었죠. 3단계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문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 계획이었어요. 우즈벡 민족사를 일본 한국사관으로 재해석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본과 같은 뿌리라고 가르치고 일본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며 심지어 우리 전통 문화를 일본 기원이라고 교육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4단계는 정치 통제였어요. 수집한 개인정보로 정치인들을 협박하고 친일 세력을 키워서 정치를 조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완전 통합이었습니다. 50년 후 중앙아시아를 일본의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5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야. 그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이 계획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몇몇 국가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일본의 비밀 계획을 폭로할 때가 왔습니다. 대통령은 국제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회견장에는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 일본의 디지털 벚꽃 프로젝트 문서를 공개하는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이것이 일본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던 진짜 계획입니다. 김정호가 나서서 기술적인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 문서는 2020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고 계속 업데이트되어 왔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디지털 서명도 확인했고요. 그럼 한국은 어떤 조건으로 도움을 주신 건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릴 기회였거든요. 한국은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디지털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한국은 이 일로 무엇을 얻나요? 친구들을 얻죠. 그리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의 답변에 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몽골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 여론도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6개월 후 타슈켄트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자유선언 대회였어요. 전 세계 50개국 대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일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던 제가 이제는 국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선언합니다. 기술이 지배의 도구가 아닌 해방의 도구가 되는 시대를 말입니다. 김정호도 연설대에 올랐어요. 기술은 국경을 나누는 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여야 합니다. 행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각국 대표들이 디지털 자유 헌장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기술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개선한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서명식에서 말했어요. 정말로 저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했어요. 특히 중앙아시아 언어들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몽골과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네요. 카림이 기쁘게 보고했어요. 우리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거였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대표단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사토가 다시 왔어요. 하지만 6개월 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저희도 이 흐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토가 말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6개월 전 우리를 디지털 식민지로 만들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도 진정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토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술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서의 힘을 느꼈어요. 증오보다는 화해가, 배제보다는 포용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제가 사토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는 순간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태블릿을 들고 디지털 자유선언에 대한 전자투표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 거버넌스네요. 김정호가 옆에서 설명해줬어요.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투표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돼요.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저는 제 태블릿 화면을 보며 감격했어요. 찬성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 세계 50개국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 찬성이었어요. 50개국 모든 대표가 디지털 자유선언에 동의한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제가 김정호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기술은 남을 통제하는 칼이 아니라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달이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타슈켄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우리는 디지털 암흑기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진정한 디지털 주권을 되찾았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노래 잘 부르는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기술을 대하는 철학이었죠. 일본은 기술로 우리를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기술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한국은 시스템을 팔지 않았습니다.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일기에 쓴 문장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더 이상 감시받는 디지털 소비자가 아니라 기술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건 없는 도움 한 통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도우며 그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김정호가 처음에 말했던 유일한 조건, 나중에 다른 나라를 도와달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기술은 정말 칼이 아니라 달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 말이에요. 오늘 우즈베키스탄 닐루파의 이야기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기술이 지배의 도구가 아닌 연결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기술을 대하는 철학, 그리고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었죠. 조건 없는 도움, 투명한 기술 공유, 그리고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닐루파가 말했듯이 한국은 시스템을 팔지 않았습니다.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나라의 기술 지원 방식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